야, 문학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그 문학 중에서도요, 고전소설, 소설하고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소설에서도 좀 나오고 시에서도 좀 나오는 용어들 같이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런 얘기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쉬운 것부터. 소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소설이라는 거를 처음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바로 용어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을 먼저 드릴 것들은 시점에 대한 것들은 조금 두 번째로 하고요. 첫 번째는 좀 재밌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뭐가 있냐면 인물이 있죠. 소설의 가장 중요한 건 인물이잖아요. 인물. 누구냐라고 하는 거요. 근데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까? 소설을 딱 봤어요. 우리가 무슨 소설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무슨 소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작품을 딱 봤는데 몰라요. 그 작품을. 무슨 작품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물 이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전소설은요. 어떻게 해요? 제목에서 나와요. 춘향전. 전자 빼면 주인공 이름이에요. 홍길동전. 전자 빼면 주인공 이름이에요. 유충열전. 전자 빼면 유충열이 주인공 이름이겠죠. 조웅전. 내가 모른다 또 조웅이 주인공 이름이에요. 주인공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고전소설 특히나 왜? 고전에서의 주인공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착해요, 걔네들 다. 다 착하고 선하고 똑똑하고 뭐 잘생기고 다 그렇잖아요, 걔네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을 알면 되고 그 주인공의 반대파 되는 애들, 걔네들은 다 나쁜 애들이에요, 악역. 악역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고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자 빼면 다 주인공이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주인공 안다는 건 굉장한 거니까. 이렇게 인물을 먼저 찾으시고요. 그 다음 그 인물에 대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동인물이 있고요. 인물이라는 게 주동인물이 있고 그 반대되는 게 반동인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인물이 있냐면은 이쪽으로 갈게요.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성적인 인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가지고 평면적인 인물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인 사람들이라는 게 있어요. 입체적 인물들이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한 번만 들으시면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주동인물은요. 너무 쉽게. 주동인물은요. 주인공이에요. 선한 사람들. 뭐 나중에 저희 해커스 공무원 그 교재 보시면요. 거기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선한 사람들며 주로 뭐 주인공을 하고 있으며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거 너무 어려운 말이고 그냥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주인공들은 거의 다 어떻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현대소설에서는 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그러면 반동인물은 악역입니다. 악역이요. 그렇죠? 여기서는 주인공의 악역 인물들. 그래서 악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악역이요. 반대되는 사람들. 보조 인물들 아니에요. 엑스트라 아니에요. 그죠? 고전소설에도 그런 식이라는 거죠. 선한 인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가 다 악역들. 이렇게 해서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벌써 별로 할 말 없어요.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쪽이죠.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전형적인 인물부터 봅시다.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건요. 어떤 집단이나 어떤 특정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예요. 다시요. 어떤 집단이나 어떠한 그 어떤 공간이 아니죠. 집단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효녀의 대표상 누구예요? 심청이죠, 우리는. 그죠? 그 다음에 연려의 대표는 누구예요? 춘향이죠. 이런 애들이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심청이 생각하시면 효녀이자 예쁠 거고 그리고 애가 다른 사람한테도 착할 거고 뭐 이런 전형적인 그 상이 있잖아요. 얘를 좀 더 가가지고 현대로 갖고 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하면은 딱 그 이미지 있죠. 의사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 어때요? 일단 흰 가운을 입으시고 그죠? 그리고 좀 이렇게 안경을 좀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좀 올리시잖아요. 그분들 보면.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뭔가 쓰시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못 쓸 때 요즘 컴퓨터로 막 하시고 막 하잖아요. 그러신 분들 있죠. 의사 선생님에 대한 우리 이미지 있죠. 그게 전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게 바로 개성적인 거죠.
그게 반대되는 거.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요즘에 좀 속이 좀 안 좋고 그래가 내가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분 가운 입으시고 오세요. 네,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 우리는 생각하는데 전형적인 인물을 생각하고 있는데 딱 들어갔더니 어떤 인물이 갑자기 요즘은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막 힙합이에요, 옷이. 근데 저쪽부터 오는데 불구하고 막 목걸이 막 칭칭 감으시고 막 이러고 계세요.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했을 때 인물들하고 다른 인물들, 그걸 개성적이라고 말한다고요. 개성적이라고. 그죠? 효녀상은 심청인데, 근데 불구하고 심청이가 착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효녀이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돼요. 근데 만약에 심청이가 아버지한테는 정말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못돼 처먹었어, 얘가. 이건 개성적인 인물이죠. 그죠?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문제로 우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 개성적인 인물들보다는요, 얘가 되게 많이 나와요. 무슨 집단을 갖다가 대표하니? 라고 하는 게 잘 나온다고요. 효녀 집단을 대표해. 아니, 연려를 대표해. 아니, 조선 후기의 양반 사회를 대표해.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해. 이런 식으로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써둔다고 한다면 심청이라든가 춘향이라든가 이런 모습들, 이런 인물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하고, 그 반대되는 정말 개성적인 인물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개성적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심청의 순양이 이런 사람들보다는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조선 후기의 양반상이라든가 양반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데올로기 그 격번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껍빛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 해서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요 단어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문제로 여기에 누구누구 인물은, 여기에 무슨 인물은 전형적인 사람이다. 전형적인가 아닌가? 누군가를, 어떤 집단을 대표하고 있으면 됩니다. 6.25 시대의 전쟁 시대의 어떤 사람을 대표하든가, 식민지 사회의 친일파를 대표한다든가, 이런 대표상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전형적이에요.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친일파야? 친일파는 아니네. 친일파 쪽에서 조금 특이한 친일파네. 뭐 이런 애들은 개성적인 거겠죠. 좀 특이성을 갖고 있으면. 됐죠? 요거 바로 전형적인 인물 좀 바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평면적이랑 입체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입체적입니다. 여기서는 입체적이에요. 평면적이라는 사람의 인물은 어떤 인물들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성격이 변화가 없어요. 평면적 쭉이라는 소리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의 변화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것을 평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성격의 변화가 있는 애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격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가장 그 기본적인 드라마상 있어요. 보통 그렇죠. 그 뭐라 그래. 그 옛날 건데 꽃보다 남자인가? 뭐 보셨어요? 안 보셨죠? 거기 보면은 그런 식이잖아요. 여자애 한 명 있어요. 별로 안 이쁜 여자애 한 명. 설정이 그래요, 걔네는. 근데 불구하고 주변에는 남정네들이 많죠. 잘생기고 돈 많고 싸가지는 다 없고 막 이런 남정네들이 되게 많아요, 옆에. 근데 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여자애를 다 좋아하죠, 걔네가. 그죠? 근데 이 여자애 옆에 예쁘고 그다음에 성격 집에 돈도 많은 여자애가 한 명 있어요, 걔가. 근데 이 여자애는 그 남정네들 중에서 한 명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애를 다 좋아하니까 이 여자애가 못돼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막 괴롭혀요. 모르게 막 괴롭혀요. 맨 마지막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다 밝혀지죠. 모든 게 다 밝혀져가지고 얘가 주인공이 얘한테 말하는 거야.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뭐 이러면은 얘네 꼭 말하는 게 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얘가 뭐냐면은 난 처음으로 나의 성격으로 돌아가겠어.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떠나죠, 거기서. 드라마에서는 항상 뭔가 정리하려면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로 떠나더라고요. 돈도 없으면 정리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항상 떠나는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착한 애가 되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더라. 이런 뉘앙스의 드라마들 많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주인공은 항상 그 남정네들 중에서 가장 싸가지 없고 가장 돈 많은 사람하고 뭔가가 썸씽이 이루어져요. 현실적이지 않게. 현실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주변에 딱 보면은 막 엄청난 남정네들과 엄청난 이쁜 여자들이 막 깔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다 그냥 그렇잖아요. 다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뭐 이렇잖아요, 그냥. 근데 불구하고서는 드라마가 그렇죠. 거기 나온 인물이요. 어떤 인물이냐면은 이 주인공 여자애는, 이 여자애가 막 못된 짓을 하고 막 그래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그래도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해. 우리는 친구야. 막 이러면서 끝까지 착한 척 하잖아요.
끝까지 착해요, 얘는. 근데 악역 맡은 애는 처음에 착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악역이었다 나중에 착해지죠. 그쵸? 성격 변하죠. 입체적이에요, 걔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애, 걔는 평면적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뭔가 중간에서 바뀌면 돼요. 근데 착해진 게 악해지다가 악해진 게 선해진다 라고 하는 건 너무 쉽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많이 나오냐면 얘는 성격 변화가 안 되는데 얘는요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소극적이었던 애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적극적으로 가든가 적극적인 애가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장화홍련전이요. 장화랑 홍련전. 장화홍련전 얘기 아시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응? 너무 슬픕니다. 그러면 장화홍련이 있는데 불구하고선 장화랑 홍련이가 둘 다 죽죠. 둘 다 죽어요. 계모가 막 이렇게 구박하고 그래서 장화가 먼저 죽고 그다음에 홍련이가 나중에 이렇게 죽게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돼? 귀신이 되죠. 귀신이 돼가지고 사또한테 맨날 찾아오잖아요. 저의 원혼을 갚아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또가 깜짝 놀라서 죽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또가 부임했는데 또 가가지고 저의 원혼을 갚아주세요. 그래서 또 죽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강심장인 사또 한 명이 와가지고 그래 한번 말해보거라. 그래가지고 말을 했더니 그래 그러면 불러 해가지고 계모랑 이렇게 불러서 봤더니 걔네가 뭘 갖고 왔냐면 얘네가 진짜로 유산을 해가지고 집안에 가문에 먹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유산을 했냐? 그 증거물이 있다. 증거물이 뭐냐? 갖고 와라. 그랬더니 뭘 갖고 왔어요? 피 묻은 쥐를 갖고 왔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죽은 지가 얼마큼인데. 어쨌든 쥐를 갖고 와서 보여주니까 근데 불구하고서는 그래 쥐인지 몰랐죠? 유산했구나. 유산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죽인 거구나 라고 보냈더니 장화가 다시 그 전에 저녁에 다 나타나가지고 아닙니다. 왜 내가 유산했다고 하는 그 개의 배를 갈라보세요 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배를 갈라봤더니 거기서 쥐똥이 나왔더라. 그래서 이게 쥐가 아니냐 그랬더니 계모가 그제서 모든 일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꾸민 일이다 라고 말해가지고 걔가 처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장화홍련전이잖아요. 그쵸? 이랬을 때 장화와 홍련이는 평면적인 인물일까요? 입체적인 인물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평면적이에요? 입체적이에요? 입체적이에요. 왜냐하면 계모한테 처음에 막 당할 때는 계속 당하기만 해요. 계속 말도 못하고 아버지한테 이르지도 못하고 울기만 한다고 얘네가. 근데 불구하고 죽고 난 다음에 싹 바뀌었죠. 왜 바뀌었어요? 사또가 죽어 나자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찾아가잖아요. 죽었나? 또 죽었군. 또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또도 오면은 그걸 또 말하잖아요. 저의 원혼을 갚아주세요. 또 죽어서 또 나갔는데 또 오면은 저의 원혼을 갚아주세요. 굉장히 적극적이 되죠. 얘가. 그죠? 그러니까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장화홍련의 인물은 입체적이다라고 나오면 소극에서 적극으로 바뀌었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뭔가가 바뀌면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입체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소극에서 적극으로 바뀔 때가 가장 잘 나와요. 또 뭐 다른 작품들 같은 것들 본다고 한다면 여자가 아무것도 못해 맨날 이렇게 조신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서는 남자에 의해서 내침을 당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얘가 이 여자가 뭘 하기 시작하면 사회적인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전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근대적인 여성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이요. 얘가 엄청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입체적인 인물들은. 전에는 이랬는데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내가 좋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생각과 요거에 대한 것과 전형적이라는 거 요거 두 개는 인물에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들이요. 아주 쉬운 건데 불구하고 이런 거에서 틀리시면요 정말 속 아픕니다. 이거는. 이게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인물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소설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점입니다. 시점. 시점은 네 가지가 있죠. 그쵸? 시점에 대한 정리 한번 할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있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다음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있어요. 각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칭, 영어에서 1인칭은 뭐예요? I죠. 나죠. 나. I, my, me, my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외우시지 않으셨어요? 그거? 그죠? 나예요. 나. 국어에서 똑같이 납니다. 1인칭이란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설을 딱 봤는데 거기서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도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간 거니까. 그죠? 나는 내가 우리가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 1인칭이구나 이렇게 그냥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설마다 가끔 가다가 정말 신기한 부분 봤어요. 제가 소설마다 이 시점을 외우고 있는 거야. 소설가 구부수 일을 그거는 뭐 3인칭 뭐 작가 전지적 작가 전지적 작가 이렇게 이 많은 소설을 다 어떻게 외우려고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시점은 절대적으로. 다 외우는 거 절대로 아니고 그냥 찾는 거예요. 나 들어가면 얘네 아웃 얘도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3인칭이니까 그러면 그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니 나 없으면 3인칭이야. 우리 2인칭이 없으니까 우리는. 유월주 맞나요? 이런 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가 없으면 그냥 3인칭. 나 있으면 1인칭. 크게 나누면 끝나네요, 이거는. 됐죠? 그리고 이제 나가 있었을 때에 대한 그 다음에 대한 것으로 가야죠. 나가 존재해. 근데 내가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래요. 내가 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오늘 뭐를 했고 내가 봤는데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막 속상하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고 이 모든 내가 주인공이면 내가 주인공이 된다고 하면 1인칭 주인공이에요. 근데 내가 관찰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한다면 되는 얘기고요. 이거는 내가 주인공을 관찰한다 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공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뭐가 있냐면은요. 이 부분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아시죠?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하죠. 거기 보면은 엄마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오키예요. 오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저씨는 무슨 결혼을 싫어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아저씨는 우리 엄마가 들어가면 갑자기 뭐 나가기도 하고 엄마는 갑자기 등을 돌리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꼬맹이의 시선에서 보는 거죠. 아저씨는 우리 엄마가 무섭나 보다. 이래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죠. 눈 때문에 시선 때문에 피하는 거잖아요. 지금 둘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애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나는 오키는이라고 돼 있지 않고 나는 그래서 아저씨가 좋다. 아저씨가 가면은 뭐 결혼도 준다. 뭐 이런 얘기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오키 자기가 아저씨랑의 썸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키가 바라본 엄마와 아저씨의 썸씽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야.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내용을 보셔야지 알죠. 봐서 나가 있네. 오케이 1인칭이네. 지 얘기하네. 라든가 얘가 다른 얘들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죠. 보시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얘네는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인칭으로 갈게요. 일단 나가 없어요. 일단 나가 없다는 건 뭐가 나오냐면 이름들이 나와요. 영식이는, 호식이는, 누구는 이런 식으로 다 이름만 나옵니다. 물론 그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같은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이름이 존재한다는 거.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나가 없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보는 거예요. 얘부터 갈게요. 작가 관찰자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주인공인지 내가 관찰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 3인칭 작가가 그러니까 제3자가 글을 쓰는 작가가 걔네를 관찰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면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돼요. 위에 거랑 다릅니다. 외면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외면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작가가 전지전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심리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까지 다 표현해야 돼요. 내면 심리까지.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희는 얼굴이 우락부락되고 갑자기 핏줄이 솟고 그리고 머리가 쭈뼛쭈뼛 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일까요?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일까요? 얼굴에 핏줄이 솟고 얼굴이 붉게지고 머리털이 삐쭉삐쭉 솟는다. 뭐예요? 머리털이 삐쭉삐쭉 솟는지까지 안 보면 그건 뺍시다. 얼굴이 빨개지고 갑자기 갑자기 눈이 충혈되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럼 뭐예요? 관찰자죠. 관찰자. 그쵸?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 막 빨개지고 있는 것이고. 그쵸? 근데 막 씩씩거리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한다면.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희는 무척이나 속이 상했다.
영희는 너무나도 화가 났다. 이렇게 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요. 아셨죠?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거기 나오는 게 그래서 영희는 거기 가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 화가 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영희 속마음은 서운한 마음이 야속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야속하다라는 거 다 심리니까요. 이렇게 나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고 그게 아니라 영희는 여기서 도의산 그러면 안 되죠. 영희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갑자기 너무나도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막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빨개지고 그다음에 소리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한다면 그건 작가 관찰자라고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불구하고서는 어느 쪽이 훨씬 더 많냐? 우리는 이쪽이 훨씬 더 많죠. 작가 관찰 전지적 작가 시점 쪽이 훨씬 더 많아요. 소설 쪽에서 작가들이 그 사람의 심리 묘사를 할 때 훨씬 더 뭔가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작가의 영향을 발휘하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보다는요. 그래서 얘네 둘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느냐? 내가 주인공인지 내가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지고 이쪽을 나눌 때는 어떻게 보느냐? 심리 묘사, 인물의 심리가 많이 있는 건지 심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표현들을 훨씬 더 많이 한 건지를 확인하시면 얘네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연습하시면 돼요. 봐가지고 소설 딱 봤을 때 이거는 몇 인칭입니까? 라고 할 때 나 나왔네요. 1인칭이요.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대충 내용 보세요. 그랬을 때 1인칭이라고 했을 때 주인공인가요? 관찰자인가요? 자기 얘기하나요? 주인공이요. 몇 인칭일까요? 3인칭이요. 왜요? 내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작가 관찰자일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일까요? 심리가 많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요. 몇 번 그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작품이 나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작품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요주로 우리가 외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품마다 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이게 시점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다음에 등등등의 다른 것들 조금 더 이렇게 길진 않아요.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전기적 요소라고도 하고요. 전기성이라고도 합니다. 전기성 무슨 내용일까요? 전기성 이거요. 전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랬더니 전기문인가?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냐면 그거 위인전 있잖아요. 위인전. 그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전기성 이거 뭐예요? 비현실성. 쉽죠? 비현실적인 거.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끔 그 수험생분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신기한 분들 가끔 봐요.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어요. 가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성이 비현실성이다라고 했더니 막 용궁이 나와요. 수군가야. 용궁이 나와가지고 막 태우고 막 용왕을 만나고 막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선생님 용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은 모르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용궁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신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현실성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우리 세상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는 자기만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뭐냐면은 이런 얘기죠. 거기서 나왔더니 불구하고서는 어떤 양반하고 궁녀의 사랑이야. 운영전 같은 경우요. 양반이 어떻게 궁녀를 사랑해? 궁녀는 왕의 여자예요. 절대로 양반하고 사귈 수가 없어요. 비현실적이네요. 이러시면 안 되죠. 못생긴 여자랑 아주 잘생긴 도령님이랑 둘이 사랑을 한대요. 그런 일은 선생님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비현실적이에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말했을 때 용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우주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무슨 칼을 갖다가 확 들었는데 불구하고 한 번 쳤더니 저쪽에서 막 무슨 회오리 바람이 돌아서 난리가 났더라.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런 칼 보셨어요?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없어요. 전설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으로 절대 가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거기 봤더니 홍길동전 봤더니 홍길동이 갑자기 자객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뭐로 변해? 호랑이로 변했다. 이거는 당연히 비현실이죠. 이런 게 비현실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비현실성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고요. 그 다음 구어체랑 문어체 한번 할게요. 구어체랑 문어체 한번 해드릴게요. 구어체, 문어체.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가르칠 때마다 모든 교과서에 모든 전국의 학생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구어체가 뭐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듯이. 문어체가 뭐게요? 글 쓰듯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세요? 야, 말하듯이 썼구나. 딱 보시면 글 쓰듯이 썼어. 그렇지. 라는 게 보이세요? 어디서 그거를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가르쳤나 봐 이게. 모든 학생이 똑같이 말해요. 구어체가 뭐야? 말하듯이. 뭐 문어체가 뭐야? 글 쓰듯이. 글 쓰듯이가 뭔데? 글 쓴 거예요. 막 이러면은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그렇게 외우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말하듯이 맞아요. 그럼 말하듯이가 뭐냐고. 찾을 수 있어야죠. 이것도 다 외울 수가 없잖아. 작품마다 다 외우는 게 아니니까. 말하듯이라고 하는 이 입구자니까. 말하듯이라고 말하는 구어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게 많이 나오면 되죠. 따옴표. 다시 말해서 대화체가 많으면 구어체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화가 많은 거야. 또 이러네. 대화가 많다는 건 어디까지 많아야 되나요? 뭐 이래요 또. 여기 나왔는데 불구하고 여기 반 나오면 되나요? 뭐 3분의 1 나오면 되나요? 뭐 이러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 반 나오면 돼요. 근데 또 이것도 이렇게 말씀해요. 반에서 조금 안 되면 어떡하나요? 반에서 조금 넘으면 어떡하나요? 그럴 리는 없어요. 제발요. 문제 그렇게 안 내요. 그렇게 내면 욕 뒤지게 얻어먹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딱 대충 봤을 때 대화체 따옴표 맞네. 그럼 그냥 구어체. 별로 없네. 그럼 문어체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걸 막 세보는 거야. 6줄이면 되나요? 뭐 8줄이면 돼.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대강 봤을 때예요. 대강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또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대화체로서 이게 따옴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뭐뭐 해요로 끝날 때 경우. 그냥 설명으로 써져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그런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요자로 끝나든가 아니면 다자로 끝나든가 뭐뭐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다나 요자로 끝나면 구어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강적으로 보세요 한번. 근데요 그럼 문어체가 뭐냐? 글 쓰듯이래잖아요. 글 쓰듯이. 그러면 뭔가가 딱딱하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이거는 정말 확실하진 않아요. 이거는. 근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걸로 보통은 다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근데 불구하고 가끔가다 이게 안 될 때도 되는 거니까 얘가 없으면은 다나 요로 끝나면은 구어체고요. 만약에 이걸로 끝나면 뭐뭐 하느니라. 내가 밥을 먹었느니라. 그래서 홍길동이 거길로 길동이가 나왔느니라.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통 발음할 때 그 단어 쓸 때 그렇게 쓰겠어요. 길동이가 나왔느니라. 양반들이 그런 얘기 쓰잖아요. 하지 말고요. 그냥 보통 평상시에 얘기할 때 누구한테 내가 명령을 하지 않는 한 뭐뭐 했느니라 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죠? 근데 글을 쓸 때는 뭐뭐 했느니라. 홍길동이 나왔느니라. 그래서 어디로 가 달렸느니라. 그래가지고 걔가 갑자기 뭐 호랑이로 변했느니라.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문어체라고 말한다고요. 그냥 보통 말투로 홍길동이 나왔어요. 혹은 홍길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와 요가 섞여가지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구어체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못 가신다 하더라도 요거요. 요거. 따옴표를 사용한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구어체. 아니다. 그럼 문어체. 이것만 아셔도 웬만하고 한 80~90%다 해결됩니다. 이 부분은요.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구어체와 문어체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어로 가잖아요. 그럼 좀 달라져요. 현대 소설에서는 거의 90% 전체가 다 구어체입니다. 문어체는요. 정말 형식적으로 딱딱해요. 지금 여기 써드린 거는 고전에서 말씀드린 거고 현대어는 다 구어체예요. 왜냐하면 소설이 재밌어야죠. 막 읽었는데 뭐 그렇게 했어요. 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현대 소설에서의 현대어 중에서의 그 문어체라고 한다면은 뭐냐면 대통령님 담화문이에요. 담화문. 이게 문어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님이 말하는 말투를 생각.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죠? 근데 불구하고 얘를 구어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지냐면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거예요. 대통령님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경제 정책은 좀 좋아요. 이러면은 진짜 그거는 대통령 같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딱딱 부러지는 말투여야 되는데, 근데 불구하고 소설에 그렇게 써져 있으면 이상합니다. 영희가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현재를 반영하기 때문에 보통 현대 소설은 거의 다 문어체입니다.
근데 고전은요, 이상한 말투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어체, 구어체를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뭐 같은 게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도 나오고요. 시에서도 다 계절적 단어. 시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설에서도 나와요. 한꺼번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계절적 단어라고 하지 않고 계절적 소재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죠. 계절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계절적 소재. 그럼 얘가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하고 있는 계절적 소재들을 우리가 아셔야죠. 그러니까 대표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하는 애들이요. 그랬을 때 봄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봄이요. 봄은 뭘 보면 우리가 봄인 걸 느껴요? 날씨요. 하지 마시고요. 날씨는 어딘가부터가 봄인지 몰라요. 요즘에는 봄하고 가을이 사라져서 아시죠? 갑자기 추워진 거. 저녁 되면 파카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분위기. 봄을 상징하는 건 뭐가 되느냐? 꽃이죠. 꽃이에요. 꽃이 피면 다 봄입니다. 그리고 꽃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애가 뭐냐면은 매화입니다. 우리나라 쪽에서는 매화를 겨울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겨울로 생각하는. 왜냐하면 눈을 뚫고 나오는 우리나라 최초의 꽃이라고 그러니까 눈 뚫잖아요. 눈이요. 그러니까 겨울 아니에요? 아니요. 눈을 뚫고 나와서 봄이라고 하는 거, 봄이 오고 있어를 맨 처음에 말해주는 애가 매화꽃이라고요. 그래서 매난국주, 항상 우린 지주절기 상징하는 게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봄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게요. 선생님, 저는요, 여름에도 꽃 핀 거 봤어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문학 작품에서는 꽃이 핀다는 건 진달래, 개나리, 얘네들을 얘기한 거지, 여름에도 피고 뭐 이런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근데 또 나중에 또 틀리시는 게 이런 거에서 틀리더라고요. 꽃이 핀다. 계절이 언제라고요? 지금 내가 거꾸로 말한 거잖아요. 꽃이 핀다. 계절이 언제예요? 봄이죠? 꽃이 진다. 계절이 언제게요? 가을이면 안 되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꽃은 봄이에요 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꽃이 핀다. 봄입니다. 꽃이 진다. 봄이에요. 꽃이 핀다. 이른 봄이에요. 꽃이 진다. 늦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이든 가을이든 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문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약속은 꽃은 봄을 상징하는 걸로 하자라고 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도 봤어요. 이런 꽃들 다 필요 없고요. 단 한 가지 꽃만 가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무슨 꽃이요? 그렇죠. 국화요. 가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코스모스요. 네. 코스모스 가을입니다. 근데 우리 문학에서는 코스모스는 서양에서 들어온 꽃이죠. 그래서 우리 쪽은 별 말 안 해요. 그래서 얘 빼놓고 나머지 꽃은 다 봄입니다. 그래서 계절적 소재가 사용되어 있다. 그러면 꽃 종류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애들, 벚꽃 뭐 이런 애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새 종류 중에서 뻐꾸기라든가 기러기라든가 이런 놈들이, 아니 기러기가 안 돼요. 접동새요. 뻐꾸기라든가 접동새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으면 뭐가 되느냐? 봄이 됩니다. 뻐꾸기, 접동새 이런 애들. 그 다음 중요한 거 있죠. 아지랑이요. 아지랑이 핀다고 하죠. 이 아지랑이도 가끔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여름에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 아시죠? 뉴스에서 많이 보여줘요. 너무 더워요. 뭐 이러면서 아스팔트 위에 막 뭐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가끔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달걀 노른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요. 뭐 이러면서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름 아닌가요? 아니죠. 옛날에 아스팔트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지랑이는 낮과 밤에 기온차가 있어야지 아지랑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봄입니다. 여름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스팔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렇죠? 그래서 아지랑이까지 해가지고 봄 같은 경우를 많이 상징한다라고 하시는 걸로 우리가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얘네가 나오시면 돼요. 가장 잘 나오는 거 봅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새싹 이런 것도 막 쓰세요. 새싹. 내가 이걸 쓰세요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가끔 테스트를 보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제가 계절적 시어를 계절적 소재를 다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5개씩 쓰세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미치시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꽃의 종류는 다 썼어요. 5개 써야 되니까 진달래꽃, 개나리 뭐 이렇게 벚꽃 썼어요. 근데 더 이상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가 있긴 있었는데 새가 뭐더라 참새 이런 거 막 써놓으시고요. 그러다 기억이 안 나니까 막 새싹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흙이 녹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막 쓰시고요. 별거 다 하십니다. 근데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불구하고서는 새싹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얘네들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단어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쓰시라고 하면은 아주 이상한 거 써요. 아주 화려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가을이 화려합니다. 가을. 좀 이따 말씀드리면은 여름이요. 우리나라 여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비예요. 비. 장마요. 장마. 비 내린다. 그러면 또 아까 제가 쓴다고 하실 때 굉장히 특이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쓰시냐? 비가 생각이 나신 거예요. 여기다 쓰십니다. 봄비, 가을비, 겨울비. 난 진짜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은 봄비, 가을비, 겨울비는 계절을 앞에다 쓴 거잖아요. 우리가 여름비라고 안 부르죠. 비는 여름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죠? 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장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녹음이요. 녹음이 뭐냐면은 녹색으로 인해 가지고 그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푸른 잎으로 인해서 그늘이 가장 많이 만들어질 때 여름이죠. 나뭇잎이 가장 많을 때니까. 그래서 녹음이 진다 이런 얘기하죠. 여름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요것만 여름 알아두시면 되고요. 가장 잘 나오는 거, 대박인 거 가을이죠. 가을은 문학의 계절 해가지고 가장 많이 쓰일 때이기 때문에 국화 일단 말씀드렸고요. 가을은 워낙에 많아요. 별을 벤다, 곡식이 익었다, 뭐 등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대추가 빨갛다, 밤이 익었다 다 돼요. 다 됩니다. 근데 걔네 빼고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가을에서 중요한 애들이 누가 있는 거냐면 귀뚜라미요. 우리나라는 귀뚜라미를 가을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막 울어대는 걸 가을로 얘기하기 때문에 귀뚜라미가 무지하게 잘 나와요. 귀뚜라미라는 애가. 그리고 귀뚜라미를 고전으로 가면 실솔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실솔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같이 봐놓으세요. 실솔이 나오면 계절적 배경 가을 나온 거예요. 귀뚜라미 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가을에서 또 뭐가 있냐면 설이 끼는 거예요. 이것도죠. 설이 끼는 거예요. 아버지 차에 아니면 혹은 제 차에 설이는 겨울에 낍니다. 하시면 안 돼요. 설이 끼는 게 차가 옛날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온차가 있어야지 설이가 끼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로 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가을을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거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가을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단풍도 있고 단풍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낙엽 이런 것들은 뭐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이거 쓰는데 아주 특이한 분 봤어요. 전어. 가을 전어가 맛있어요. 이러시면 그러면은 전어는 가을에만 있나요? 다 죽어요? 봄 여름에는 그럼 안 되죠.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늘. 높디 높은 하늘. 가을에 청명한 하늘. 가을에만 하늘이 있어요? 봄하고 여름엔 사라지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거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청고마비의 계절, 살이 찌는 계절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살찜 이런 거 이거 그런 게 어디 나오겠어요. 진짜 문학에서. 특히 전어나 하늘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하늘이요. 하늘을 가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된다. 홍시 이런 것들은 다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됩니다. 겨울이요. 하나만 하시면 되죠. 우리나라 겨울에는 딱 한 가지밖에 볼 게 없어요. 뭐요? 그렇죠. 눈밖에 없습니다. 눈밖에. 얘네들이요. 이라도 알아두면은 얘는 시에서도 사용이 되고 소설에도 사용이 된다는 게 시에서도 내가 시를 딱 봤는데 모르는 시가 나왔어요. 뭐래? 라고 하는데 계절적 소재가 사용되어 있다. 그럼 너무 신나게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도 단어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내가 그 소설이 무슨 소설인지 만약에 몰라도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서 쭉 빨리 단어만 빨리 찾는 거예요. 단풍 있어? 뭐 있어? 이렇게 빨리 찾는 거예요. 딱 나오면은 있구나. 없으면 없구나. 이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알아놓으시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5번째 계절적 시어 얘네들 계절적 소재 얘네들 말씀드린 거 이것까지는 좀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6번째입니다.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거냐면요. 할게요. 편집자적 논평이요.
이거 무지 중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갈게요. 서술자의 개입까지도 같이 얘기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서술자의 개입까지. 고전소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과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요. 이거는 등장인물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등장인물이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등장인물의 심리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직접 뭔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얘기하는 거냐? 편집자 혹은 서술자 혹은 작가가 얘기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작가의 심리가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요. 심청이가 지금 인당수에 빠지기 전에요. 아버님 눈을 뜨시기 바라겠고요.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십시오. 저승세계에서 제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심청이가 인당수 쪽으로 한 발 한 발 배 위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그 뒤에 있는 뱃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울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심청이가 지금 거기를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이 그 광경이 어찌하니 슬프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앞에 쫙 나와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심청이의 모습이 앞에 딱 장황하게 설명해놓고 어찌하니 슬프랴 이러면 슬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어찌하니 슬프랴라는 이 단어를 심청이가 말한 거냐고요. 자기가 임당수 들어가자가 나의 모습이 어찌하니 슬프지 않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뱃사람들이 옆에서 구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이 어찌하니 슬프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한 거냐면 서술자가 지가 툭 들어가가지고 자기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만약에 춘향이가 나왔는데 불구하고서는 춘향이가 이제 죽어가게 생겼는데 이몽룡이 왔는데 거짓골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짓골로 와가지고 얘가 이러고 가니까 춘향이가 혼자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겠구나.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춘향이가 거기서 엉엉거리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많이 울었더라. 라고 표현됐더니 그 춘향이의 그 우는 모습, 그 우는 광경이 어찌하니 슬프지 않겠는가?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춘향이를 불쌍하다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서술자죠. 작가죠. 그죠? 제3자가 말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걸 찾는데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한데 근데 연습이 필요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힌트적으로 알기 위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찾는 방식 힌트적으로 말씀드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이러한 모습이 어찌하니 심리가 나오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게 어찌하지 않겠는가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단락의 마지막에 나올 확률이 높죠. 그쵸? 단락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앞은 다 서술이 돼야 되잖아요. 이래 하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 모습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보통 슬픈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등장인물이 말한 게 아니라 서술자가 말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어디부터 봐라? 문단의 마지막들부터 단락의 마지막부터 먼저 보시라고요. 그러면 찾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잘 안 돼. 그럼 이거는 진짜 뽀록인데요. 뽀록 말씀드리는 건데 이말투가 많습니다. 이말투가 많아요. 편집자적 논평은 어찌 무모하지 않겠는가? 어이 무모하지 않겠는가?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게 보통 불쌍하다예요.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어찌 가련하지 않겠는가?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찾는다고 한다면 제가 찾을 때는요. 제 방식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 있다 하면 편집자적 논평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지문이 있는데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 있다. 그럼 위에부터 훑으면서 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여기가 단락이 이렇게 됐잖아요. 단락이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들어가면 단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락이 세 번째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 라고 한다면은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 있다. 앞에부터 보낼 때 삐삐삐삐삐삐 빨리빨리 보시면서 여기 마지막을 중심으로 삐삐삐 보시면서 여기 마지막을 중심으로 삐삐 보면서 여기서 마지막을 중심으로 어찌 뭐뭐하지 않겠는가를 찾으시면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소설인데요. 문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는 문단 나눠졌을 때 문단의 맨 마지막 부분들, 문단의 마지막 부분, 만단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어찌 뭐뭐하지 않겠는가, 어이가 뭐뭐하지 않겠는가가 거의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자적 논평을 먼저 훑어가지고 찾으시는 게 빠릅니다. 이렇게 찾았을 때 한 80%는 해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보인다.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럼 방법 없어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서술자의 심리가 나온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눈에 띄지도 않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연습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편집자적 논평, 등장인물의 심리, 등장인물의 심리라든가 등장인물의 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자기가 쓰다 보니까 자기의 심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소설에 대한 얘기 쫙 드렸어요.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거랑 관련돼 가지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 정리를 먼저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소설로 들어가서 각 작품마다 가장 중요한 얘기들 있죠. 중요한 소설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요. 소설보다는 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우리는. 유명한 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한번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시에서 알아둬야 될 것들, 용어들 이런 거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달 코스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2달 코스이기 때문에 뭐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나는 작품은 무지하게 많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하지만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문학 쪽에서는. 그리고 그 용어들을 갖다가 한번 직접 들어가 봐서 시에서 한번 찾아보고 소설에서 한번 찾아보고 이런 거요. 그다음 기본 작품 좀 아시는 정도. 요 정도가 문학이 될 겁니다. 앞에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비문학,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서는요.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 외우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외우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외우는 게 조금 더 쉽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유치하지만 그래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같이 저쩌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소설은 여기 있는 것들만 일단 좀 봐주시고요. 요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겹받침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겹받침 플러스 모음 쪽 받침들 그 기억나시죠? 받침 발음하는 거 오늘 꼭 해주십시오. 그거는 어떤 시험 문제든 어디든지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아신다 하더라도 문법에서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엄청나게 큰 부분을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